임페리움, 타워 70층, CEO 강지혁의 집무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를 통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도심 남부의 거대한 재개발 구역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역에게 그곳은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 속 불협화음, 백자 위에 튄 미세한 먹물 자국과도 같았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재단했고 감정은 변수, 효율은 진리라 믿는 남자였다. 최종 보고서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얇은 태블릿 PC를 결제판에 받쳐 내밀었다. 목소리에는 인공지능의 그것처럼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긴장을 드러냈다. 강지혁은 얼음 유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앞에서는 10년 차 베테랑 임원들도 신입사원처럼 얼어붙곤 했다. 지혁은 보고서로 시선을 옮기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에 그 5점을 향해 있었다. 진척률 99.8%. 나머지 0.2%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무게감을 지녔다. 그 0.2%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지막 남은 낡은 상가 건물, 행복식당을 의미했다.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법적 고지는 이미 수차례 전달되었고 최종 명도 집행 기한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조카를 방패 삼아 인도주의적 여론을 자극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은 준비한 답변을 기계적으로 읊었다.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남은 것은 물리적인 집행뿐이었다. 강지혁은 천천히 돌아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에는 한치의 구김도 없었다. 속셈, 여론, 그가 되물었다. 임페리움의 프로젝트가 그런 감상적인 단어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85cm가 넘는 키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일정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 얼만지 잊었나?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닙니다. 즉시 강제 집행팀을 투입하여. 됐다. 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직접까지.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멈췄다. 강지혁이 현장에 직접 나서는 일은 그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드문 일이었다. 그것은 곧 그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검은색 방탄세단이 낡은 골목에 멈춰섰을 때 주변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했다. 재개발 구역의 다른 건물들은 이미 철거되어 황량한 잿빛 먼지만 날리고 있었지만 행복식당만은 처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혁은 차에서 내렸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먼지 쌓인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완벽한 무균 상태를 선호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임원들과 보안팀이 그를 호위했다. 식당 내부는 좁고 허름했다. 오래된 기름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지역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불완전함을 견디지 못했다.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이곳은 존재 자체가 모욕이었다. 모든 음식은 영양 성분과 칼로리가 정확히 계산된 것만 섭취하는 그였다. 당신이 이수진 씨, 지혁이 테이블을 닦고 있던 여자에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수진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쉽게 꺾일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여긴 무슨 일이죠? 변호사하고 얘기하라고 했을 텐데요. 그녀는 마른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혁은 식당 내부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불법 점거야. 임페리움의 자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런 무의미한 일에 1분 1초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문이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요? 당신들 멋대로 금 그어놓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자비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가게는 우리 부모님이 피땀으로 일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긴 유민이와의 유일한 추억이 담긴 곳이라고요. 그녀는 주방 입구에 숨어 빼꼼히 고개를 내민 어린아이를 바라보았다. 지역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거대한 어른들의 무리를,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얼음 같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역은 아이를 자신의 계산에서 즉각 배제했다. 아이는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가장 저급한 수단일 뿐이었다. 추억이나 감상은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수진 씨, 당신들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죠. 사람 마음 같은 건. 수진이 소리치려던 순간 지역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냉막한 기운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10분을 주지. 10분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당신 조카가 아주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는 돌아설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주방 구석에 숨어 있던 아이, 유민이 작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 나왔다. 아이는 이모를 밀치고 자신을 노려보는 무서운 아저씨 앞에 섰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플라스틱 그릇과 작은 숟가락이 들려 있었다. 그릇 안에는 김치와 계란이 전부인 듯한 조잡해 보이는 볶음밥이 담겨 있었다. 지역의 수행원들과 보안팀은 당황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지역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비켜라.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작은 손으로 숟가락에 볶음밥을 조금 떠서 지역에게 내밀었다. 이모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엄마가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 강지혁.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임페리움을 이끄는 단 한 번도 정해진 식단 외의 음식을 입에 대본 적 없는 남자가 철거 직전의 허름한 식당에서 6살짜리 아이가 내미는 숟가락을 마주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나서서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지역은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이모를 지키겠다는 필사적인 용기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여기서 거절하고 아이를 밀어내는 것은 그의 완벽한 통제 이미지에 맞지 않았다. 이 불쾌한 상황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이 무의미한 행위를 받아주는 척하는 것이었다. 좋다. 지역이 말했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수진이 경악하며 유민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혁은 아이가 내민 숟가락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잭다스 유민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이 불결하고 정체 모를 탄수화물 덩어리를 입에 넣는 즉시 뱉어낼 생각이었다. 혹은 최소한의 예의를 차려 삼키는 척만이라도 하려 했다. 숟가락이 그의 입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밥알이 혀에 닿는 순간 강지혁의 세계가 멈췄다. 그의 뇌에서 수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표정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이건 단순한 볶음밥이 아니었다. 이 맛은 그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스스로 강제로 봉인해버렸던 기억의 맛이었다. 20년 전 부모님의 사고 이후 스스로를 고립시켰을 때 유일하게 그의 방문을 두드렸던
어린 동생. 형 배고플까봐 만들었다며 간장과 계란만 넣고 엉성하게 볶아냈던 그 볶음밥의 맛.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다시는 맛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 맛이었다. 지역은 얼어붙은 채 숟가락을 물고 섰다. 아이는 그저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맛 없어요? 유민이 물었다.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숟가락을 입에서 빼내고 그릇에 담긴 밥을 내려다보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맛을 재현해낸단 말인가. 그의 얼음 요새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남자의 반응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식당을 나갔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회장님, 집행은 보류해. 지역은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으며 낮게 명령했다. 모든 걸 보류해. 그리고 저 아이와 저 여자, 이수진에 대해 알아봐. 모든 것을. 검은색 세단이 행복 식당이 있는 황량한 골목을 빠져나와 도심의 심장부로 다시 합류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강지혁의 내면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의 혀끝에는 여전히 그 믿을 수 없는 볶음밥의 맛이, 아니, 기억이 남아 있었다. 간장의 짭조름함, 살짝 탄 듯한 계란의 고소함, 그리고 동생 지우만이 낼 수 있었던 그 미묘한 불맛. 그것은 단순한 맛의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굳게 닫아버린 판도라의 상자를 강제로 열어젖힌 열쇠였다. 동생 지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에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18배 지역에게 12살짜리 동생 지우가 서툰 솜씨로 만들어다 주던 유일한 음식. 형,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 6살 유민이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다. 지역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완벽한 통제력의 상징이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빗길 교통사고, 그렇게 보고되었던 동생의 죽음. 하지만 지역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회사의 중대한 계약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자신에게 지우가 볶음밥을 들고 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동생을 밀어냈는지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시간 낭비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사고를 당했다. 죄책감은 강지혁이라는 인간을 재구성했다. 그는 감정을 제거하고 효율과 논리만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얼음 요새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런데 오늘 고작 6살짜리 아이가 숟가락 하나로 그 요새 가장 두꺼운 벽을 관통해버렸다. 임페리움 타워 70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전담 셰프가 완벽한 영양 밸런스로 계산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찐 농어와 아스파라거스. 그는 늘 먹던 그것을 한 입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재로 직행했다. 이례적인 주인의 행동에 집사도 셰프도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지역은 프라이빗 라인을 집어들었다. 상대방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나다, 한 실장. 예, 회장님. 분부 주십시오. 한 실장. 그는 임페리움의 보안 총괄 책임자이자 지역의 유일한 그림자였다. 오늘 남부구역 현장에서 마주친 여자와 아이, 이수진, 그리고 조카 유민. 뒷조사해. 내가 직접 지시했다는 건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 그들의 과거, 가족 관계,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혹시 명도 집행건과 관련하여 위협 요소가, 아니, 그냥 알아봐. 특히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지역은 망설이다 덧붙였다. 그리고 그 볶음밥의 레시피에 대해서도.
한 실장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참는 듯 했으나 곧바로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런 비합리적인 명령은 강지혁에게서 나온 적이 없었다. 바로 그 시각 58층의 부회장실. 박성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남부 재개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보류? 강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린 명령이라고? 그의 두툼한 손가락이 고급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고작 애송이 하나가 밥 한 숟갈 내민 것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사실입니다, 부회장님. 현장팀 모두가 봤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받아먹고는 표정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에 박성태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강지혁. 그는 박성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혜성처럼 나타나 그룹을 장악한 젊은 후계자. 박성태는 그를 오만하고 경험 없는 애송이라 여겼지만 지역의 냉철함과 빈틈없는 일 처리는 늘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감상에 젖어 저 얼음덩어리가 박성태는 이것을 기회라고 직감했다. 강 회장이 드디어 약점을 보이기 시작했군. 좋아. 내가 직접 올라가 보지. 그는 강지혁의 심리적 동요를 확인하고 동시에 프로젝트를 강행할 명분을 잡아야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가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거대한 비자금 통로가 달려 있었다. 박성태는 우려하는 임원의 가면을 쓰고 70층 집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늦은 시간 실례합니다. 남부 구역건으로 보고드릴 말씀이. 지역은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박 부회장?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박성태는 그 속에서 미묘한 균열을 감지하려 했었다. 오늘 현장에서 집행을 보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금융 손실이 막대합니다. 물론 인도적인 차원도 고려해야겠지만 일개 식당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의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은. 박성태가 능숙하게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역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다는 식의 대답을 하길 기대했다. 지역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명도 집행 고지서의 법적 절차를 검토하던 중 사소한 오류를 발견했네. 만에 하나 저들이 그걸 빌미로 소송을 걸면 프로젝트는 단순 지연이 아니라 몇 달간 중단될 수도 있어. 난 그 만에 하나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것뿐이야. 완벽한 논리였다. 박성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감상에 젖은 것이 아니었나? 그런 미세한 오류가. 박 부회장이 실무를 너무 오래 손에서 놓은 것 같군. 그러니 이런 사소한 실수를 놓치지. 지역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박성태를 베었다. 보고 끝났으면 나가보게. 난 검토할 서류가 많다. 박성태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성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절차상 오류? 웃기지 마라, 강지혁. 내 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 식당 계속 감시해. 강지혁이 왜 저기에 집착하는지 알아내. 필요하다면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겠지. 박성태가 떠나자 지역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졌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켰다. 그가 연 파일은 비서실장이 보고했던 절차상 오류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부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안과 하청업체 리스트였다. 이전에는 숫자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왜 박성태는 유독 이 프로젝트에 그토록 집착했는가? 왜 그 작은 식당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속도를 내려고 했는가? 지혁은 스크롤을 내리며 특정 하청업체들의 이름과
승인된 자금 흐름을 주목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자금의 흐름. 그의 머릿속에서는 동생 지우의 기억과 박성태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유민이가 내밀었던 볶음밥 한 숟가락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이수진, 유민, 그는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작은 식당이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과거의 진실과 현재의 부패한 음모가 만나는 교차점일까? 그는 알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 이 사건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강지혁의 공식 명령은 다음 날 아침 임페리움 그룹 전체를 강타했다. 남부 재개발 프로젝트 1단계 구역명도 집행무기한 보류, 사유, 최종 감리 및 예산 집행 내역 재검토. 이 한 줄짜리 공지는 임원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99.8% 완료된 프로젝트를 회장 직권으로 중단시킨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법무팀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검토한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했다. 재무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미 승인된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뺨을 공개적으로 때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체 왜 그 낡은 식당 하나 때문에 임원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얼음 요새의 결정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물론 부회장 박성태였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지 메일을 확인한 그는 2천만 원짜리 만년필을 벽에 집어던졌다. 재검토? 미친놈. 강지혁, 그 애송이가 드디어 노망이라도 든 건가.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3년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던가. 수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서류를 조작하며 이 거대한 돈 세탁의 판을 짜놓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그 행복식당 부지만 정리되면 그는 최종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내고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단숨에 합법적인 건설 자금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단? 그것도 고작 아이 하나가 내민 볶음밥 때문에. 박성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지혁이 약점을 보인 게 틀림없어. 그는 자신의 수족인 김 이사를 호출했다. 그 식당 여자와 아이에게 감정이라도 이입된 게야. 감히 임페리움의 회장이. 그의 눈이 탐욕과 분노로 번들거렸다. 약해졌을 때 몰아붙여야 해. 그깟 식당 하나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박성태는 김 이사에게 지시했다. 가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여론에 호소할 생각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여기가 대한민국 법치국가라는 걸 잊은 모양인데 가끔은 법보다 빠른 게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지. 알겠습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로 죽이지만 마. 하지만 다시는 그 땅에 발붙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김 이사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행복식당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 강지혁의 집행보류 명령 소식은 아직 이수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일 당장 들이닥칠지도 모를 용역 깡패들을 걱정하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민이는 구석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제 만난 무서운 아저씨, 지영을 괴물처럼 그려놓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셋이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어이, 아줌마, 아직 장사하나? 우리 배고픈데 볶음밥. 아니, 여기 제일 비싼 걸로 줘봐. 그들은 고의적으로 시끄럽게 떠들며 빈 테이블을 발로 찼다. 이수진은 본능적으로 유민을 자기 뒤로 숨겼다. 죄송합니다.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끝나? 우리가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지.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진열대의 접시들을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민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시끄럽게 군해 애 울음소리 듣기 싫은데 사내가 유민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하자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다. 애한테 손대지 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도 좋지.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눈치라는 거야. 아줌마. 사내는 수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수진은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 이모, 유민이 비명을 질렀다. 여긴 네가 버틸 자리가 아니야. 여긴 곧 거대한 빌딩이 들어설 자리라고. 알량한 추억팔이 그만하고 얌전히 보상금 받고 꺼지란 말이야. 사내들이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식당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음에 올 땐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닐 거다. 명심해. 그들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수지는 깨진 유리 조각과 뒤엉킨 집기들 속에서 넘어진 채 울고 있는 유민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비이고 절차란 말인가. 그녀는 부서진 전화기를 집어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건 명백한 임페리움의 경고였다. 같은 시각, 강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한 실장의 1차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수진, 32세. 부모님은 10년 전 사고로 사망. 행복식당을 물려받음. 언니, 즉 유민의 모친인 이서연은 7년 전 사망. 사인은 병사. 유민의 부친은 출생신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실장은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했다. 유민이는 이수진 씨가 사실상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물으신 볶음밥 레시피. 그것은 유민의 모친 이서연이 유일하게 남긴 유산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역시 언니에게 직접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역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서연, 동생 지우의 기억과 겹쳐지는 이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지역은 프로젝트 재검토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박성태의 움직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다. 그는 한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법무팀과 재무팀의 핵심 인원 몇 명을 비밀리에 소집해. 박성태 라인이 아닌 내가 직접 심은 사람들로 지금부터 남부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흐름을 원전부터 다시 뜯어본다. 지역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과 계약서, 세금 계산서를 파고들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쫓았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는 마침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1차 하청업체에서 2차, 3차 하청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건설 자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3차 하청업체들. 이름도 생소한 그 회사들은 모두 최근 1년 사이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이었고 그 회사들의 소유주는 단 하나의 지주회사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박성태 부회장의 처남이었다. 빙고. 지역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이건 거대한 돈 세탁이었다. 박성태는 불법적인 자금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깨끗한 건설 대금으로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행복식당이 위치한 그 작은 땅은 이 모든 돈 세탁의 흐름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관문, 즉 최종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한 필수 부지였던 것이다.
박성태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그 작은 식당 하나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때 지역의 프라이빗 라인이 울렸다. 한 실장이었다. 회장님, 방금 전 행복식당에 괴한 3명이 침입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현장 CCTV 확보했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돌변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분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성태, 감히 그 아이를 건드려? 자신의 과거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현재의 무고한 이들까지. 한 실장.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이 담겨 있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플랜 B를 가동한다. 강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 아래의 심해수처럼 차가웠다. 한 실장은 그 말의 무게를 즉각 알아차렸다. 플랜 A가 관찰과 분석이라면 플랜 B는 개입과 통제를 의미했다. 그것은 강지역이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상대를 사냥하겠다고 공표하는 신호였다. 당장 법무팀의 최 변호사,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그리고 현장팀, 절대 철수하지 마. 지금부터는 보호가 아니라 증거 확보가 목적이다. 지역은 방금 한 실장이 전송한 행복식당의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건장한 사내들의 난동, 겁에 질린 아이, 절망하는 여자. 그의 눈은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뇌는 슈퍼컴퓨터의 속도로 변수들을 계산했다. 박성태, 그는 선을 넘었다. 비즈니스라는 체스판을 벗어나 무고한 아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지역이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몇 분 후 임페리움 그룹의 법무총괄 최민준 변호사가 지역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그룹 내에서 면도날이라 불리는 인물로 지역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사람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역은 그에게 태블릿을 돌려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성태 부회장이 남부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 이유를 찾았다. 수천억 원대의 돈 세탁이다. 지금부터 자네는 박성태가 구축한 유령 회사들의 법적 연결고리를 끊어낼 증거를 찾아 나는 그가 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증명할 것이다. 지역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영상 속에서 울고 있는 유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이수진 씨와 유민이를 완벽하게 보호한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명령 이상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러났다. 바로 그 시각, 박성태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김 이사를 닥달하고 있었다. 고작 가게 좀 부수고 어깨 한번 밀친 게 다야? 그 여자 다음 날 아침이면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설칠 게 뻔하잖아. 김 이사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부회장님, 분명히 죽이지는 말라고 하셔서 이 정도면 겁을 먹고 제 발로 나갈 줄 알았습니다. 박성태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껐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이 탐욕과 초조함으로 번뜩였다. 강지혁이 프로젝트를 보류시켰어. 시간이 없어. 그 땅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주 안에 비워야 해. 자금이 묶이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로 위장해야지. 사고 말씀이십니까? 그 낡아빠진 식당, 전선합선이라도 일어나면 이상할 거 있나? 밤에 불이라도 나봐. 놀라서 도망치든 타 죽든 어쨌든 그 땅에서는 사라지게 되겠지. 박성태의 잔인한 말에 김 이사조차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곧바로 순응했다. 오늘 밤 처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그날 밤 행복식당이 위치한 골목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낮의 소동으로 인해 이수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유민이를 안쪽 작은 방에 재우고 있었다. 유민이는 낮의 충격으로 열이 조금 올랐다.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대로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새벽 2시, 인적이 완전히 끊긴 시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식당 뒤편으로 접근했다. 그는 능숙하게 가스 밸브 근처에 낡은 전선을 조작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기름통을 식당의 목재 외벽에 조용히 뿌리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골목 반대편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색 벤 차량의 고성능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기름이 다 뿌려지자 사내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길이 펑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낡은 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올라갔다. 사내는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벤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멈춰. 한 실장의 보안팀이었다. 방화범은 도주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회장님, 현장에서 방화범을 체포했습니다. 불은 잡고 있습니다. 한 실장이 방화범을 제압하며 지역에게 보고했다. 보안팀의 절반은 방화범을 제압하고 절반은 즉시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식당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모, 불이야, 콜록, 콜록. 자욱한 연기가 작은 방 안까지 밀려들었다. 수지는 자다 깬 유민의 비명에 경악하며 아이를 둘러업었다. 문을 열자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 유민아, 정신 차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주저앉으려던 순간 방독면을 쓴 보안팀 요원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쪽입니다. 빨리. 요원은 유민이를 넘겨받아 안고 수진을 부축해 비상구로 그들을 이끌었다. 몇 분 뒤 수진과 유민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구급차 안에서 담요를 두른 채 떨고 있었다. 불길은 초기에 진압되었지만 식당은 이미 절반쯤 타버렸다. 유민이는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고 수진의 품에 안겨 가늘게 흐느꼈다. 골목 어귀, 방탄세단 뒷좌석에서 강지혁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박성태. 그는 이제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 미수범이었다. 한 실장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 다 무사합니다. 다만 아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방화범은 박성태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때가 됐군. 그들을 안가로 이동시켜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그는 한 실장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그리고 이건 유민이를 위한 거다. 한 실장은 수진에게 다가갔다. 이수진 씨, 저는 임페리움 그룹의 보안 총괄한 실장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당신과 유민 군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분쟁이 아닙니다. 그는 방화범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아니, 그룹 차원의 결정입니다. 수진은 흐느끼는 유민이를 안고 망설였다. 저들을 믿어도 될까? 낮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밤에는 자신을 구해주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수진과 유미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그 지옥 같던 골목을 떠나 임페리움 그룹이 VVIP를 위해 운영하는 최고급 시큐리티 하우스로 향했다.
새로운 거처에 도착한 유민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한 실장이 지역이 건넨 메모와 함께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수진이 열어본 상자 안에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공룡 로봇, 장난감과 최고급 아동용 심리 안정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수지는 그 뜻 모를 사과를 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혁.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임페리움 그룹이 VVIP를 위해 운영하는 시큐리티 하우스, 더 쉘, 드 쉘이은 이름 그대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요새였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지만 이수진에게는 최고급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모든 가구와 집기는 최고급이었지만 행복식당에 낡은 나무 테이블이 주는 온기는 없었다. 유민이는 거실 한가운데 값비싼 러그 위에서 강지혁이 보낸 공룡 로봇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화재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아이는 말이 극도로 줄었다. 수지는 그런 조카를 보며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췄다. 그녀는 이곳에 온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한 실장이 아닌 강지혁 본인과 마주했다. 그는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새벽비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기운을 풍기며 거실로 들어섰다. 완벽한 슈트 차림에 그는 이 안락한 공간과 이질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수지는 유민이를 감싸 안으며 본능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여긴 대체 어딥니까? 우린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죠? 당신은 대체. 강지혁은 그녀의 질문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시선은 수진의 어깨 너머 공포에 질린 유민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 자로봇 뒤로 몸을 숨겼다. 그 작은 움직임이 지역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에게 공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직시했다. 이곳은 임페리움이 관리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당신과 유민군은 현재 살인 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입니다. 지역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나열했다. 당신들을 해치려 한 배우는 임페리움의 부회장 박성태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식당 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당신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부회장, 살인미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였다. 왜 우리죠? 우린 그냥 식당을. 당신들의 식당이 그의 돈 세탁 계획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처음으로 나라는 주어를 사용했다. 그는 천천히 유민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더욱더 몸을 움츠렸다. 지역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대신 소파에 앉아 몸을 낮췄다. 유민아, 그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역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다. 공룡 로봇의 다른 시리즈였다. 하지만 유민이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지역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손을 거두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다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전략가였지 보호자가 아니었다. 식사는 입에 맞습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한 실장에게. 필요한 거요? 수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호화로운 감옥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삶을 이렇게 망쳐놓고 또 구해주는 척하는 거죠? 지역은 수진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망쳐놓은 것은 내가 아니라 박성태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곳에 데려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미세한 균열이 일고 있었다. 그 볶음밥, 유민이가 나에게 주었던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볶음밥이요? 그게 뭐라고?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 레시피. 유민이는 엄마의 비밀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네. 우리 언니, 유민이 엄마인 이서연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에요. 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딱 하나 알려주고 간 거예요. 유민이 배고플 때, 울 때 이거 해주라고.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그게 우리 언니가 하던 말이었어요. 이서연. 강지혁의 입에서 그 이름이 굴러나왔다. 그가 7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동생 지우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그 이름. 한 실장의 1차 보고서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역류하는 듯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당신 언니, 이서연 씨, 혹시 강지우라는 남자를 압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경악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 이름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우 씨를. 당신이 어떻게, 그는 내 동생입니다. 강지혁이 내뱉은 말은 그 자신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의 고백이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동생? 강지혁의 동생? 그렇다면, 그럼 당신은 유민이의.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강지혁은 대답 대신 한 실장에게 즉각적인 명령을 내렸다. 한 실장, 지금 당장 이서연, 그리고 내 동생 강지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 7년 전 지우의 교통사고 기록, 전부. 그리고 이서연 씨가 지우와 헤어진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모든 행적을 1분 단위로 재구성해. 그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향했다. 더쉘 내부의 집무실이었다. 그는 20년 전 부모님의 사고 이후, 그리고 7년 전 동생 지우의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우의 유품 몇 가지가 들어 있었다. 낡은 만년필, 그가 좋아하던 밴드의 CD,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지우가 환하게 웃는 한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지혁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지우의 장례식장에서 이 여자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하지만 당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져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몇 시간 뒤 한 실장의 보고서가 지역의 보안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7년 동안 묻혀있던 비극의 연대기였다. 이서연, 강지우의 연인. 그녀는 지우가 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3개월이었다. 그녀는 지우의 장례식장에 찾아갔지만 강지혁의 냉대,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와 임페리움 집안의 철저한 경계 속에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사라졌다. 미혼모가 되어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유민이를 키웠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은 동생 이수진뿐이었다. 그리고 그 볶음밥, 그것은 원래 지우가 서연에게 만들어주던 음식이었다.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 지우가 부모님을 잃고 슬픔에 빠진 형, 지혁에게 해주던 바로 그 말, 그 레시피였다. 지우는 형에게 배운 그 볶음밥을 연인에게 해주었고, 연인은 그것을 다시 자신의 아이를 위해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7년의 세월을 돌아 그 볶음밥 한 숟가락이 지혁에게로 돌아온 것이었다. 지혁은 태블릿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유민이가 태어난 병원의 출생 기록. 그리고 한 실장이 지역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확보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 행복식당에서 유민이가 사용했던 숟가락에서 채취한 DNA와 강지혁의 DNA 대조 결과. 친족관계 성립. 북의 혈족, 삼촌, 조카, 확률 99.99%. 아, 지역의 입에서 신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민이. 그 아이는 그냥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우의 아들이었다. 지역 자신의 피가 섞인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핏줄이었다. 자신의 조카였다. 그 순간 지역의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하나의 끔찍한 가설. 한 실장, 지우의 사고. 단순한 음주운전 차량 추돌 사고가 아니었어. 그는 즉시 7년 전 사고 파일을 열었다. 당시 지우는 임페리움 재무팀의 인턴으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리고 그 당시 재무팀의 실권자는 갓 부회장으로 승진한 박성태였다. 박성태. 지역의 눈이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네가 감히 지우까지. 만약 지우가 박성태의 비자금 흐름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만약 그 순진한 동생이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면? 박성태는 7년 전에도 지금의 유민이와 수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고로 위장해 모든 것을 덮어버렸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강지혁은 집무실을 나와 다시 거실로 향했다. 그는 러그 위에 잠들어 있는 유민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동생을 꼭 닮은, 그러나 7년의 세월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조카. 그는 조용히 유민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음 요새는 이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뼛속까지 시린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서늘한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수진 씨, 당신 언니와 내 동생, 그리고 유민이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아니, 바로잡겠습니다. 박성태. 그는 내 손으로 끝낼 겁니다. 이것은 임페리움 회장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잃고 뒤늦게 가족을 찾은 한 남자의 피 맺힌 맹세였다. 임페리움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30층에 위치한 이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는 그룹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긴급 이사회 소집이라는 명목하에 박성태 부회장이 설치한 처형대나 다름없었다.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렇게 긴급하게 이사님들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임페리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박성태가 원목 테이블 상석, 회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과 우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탐욕이 번뜩였다. 아시다시피 강지혁 회장은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남부 재개발 프로젝트를 고작 불법 점거 중인 식당 하나 때문에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들의 막대한 이권 또한 걸려 있었다. 박성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행복식당의 허름한 전경, 그리고 명도 집행 보류라는 강지혁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 회장은 현재 그룹의 공식 라인을 모두 무시한 채 법무팀과 보안팀의 일부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지혁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저는
선대 회장님부터 모셔온 사람으로서 지금 강 회장의 상태가 그룹을 이끌기에 매우 위태롭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현재 특정 식당과 그곳의 아이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박성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자신이 지난 며칠간 은밀하게 접촉해 포섭해둔 이사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들은 약속대로 동요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지혁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불신임. 그것은 현 회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쿠데타나 다름없는 선언이었다. 박성태가 승리를 예감하며 의결을 위한 거수를 요청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 묵직한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를 두른 강지혁이 서 있었다. 평소에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은 회의실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의 뒤에는 최민준 변호사와 한 실장이 산더미 같은 서류와 저장 장치를 들고 따르고 있었다. 내 불신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빠질 수는 없지. 지혁이 회의실을 가로질러 박성태의 맞은편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쓴 듯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성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되찾았다. 잘 왔네, 강 회장. 스스로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를 증명하러 온 건가? 지혁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짚고 박성태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불안정한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의 자금 흐름이겠지. 박성태 부회장. 그 말에 박성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지혁은 최 변호사에게 고갯짓했다. 최 변호사는 즉시 자료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행복식당의 허름한 사진이 사라지고 복잡하게 얽힌 도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사님들께서는 남부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를 처음 보실 겁니다. 박 부회장이 철저하게 숨겨왔으니까요. 스크린에는 1차 하청업체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블루캐슬 홀딩스, JT 개발 등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거품처럼 불어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3년간 박성태 부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횡령하고 세탁한 비자금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박 부회장 처남 이름이 박인수 맞나? 지역의 말에 박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강 회장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모함. 지역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새벽 2시 행복식당 뒤편에서 기름통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 고화질 CCTV 영상으로 재생되었다. 방화범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대되었다. 그는 김 이사의 수족이었다. 어젯밤 행복식당에 일어난 화재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박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자에 의한 명백한 방화이자 살인 미수였습니다. 지역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는 이수진의 절박한 모습,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유민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박성태, 자네가 감히. 연로한 이사 중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성태는 이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시킨 게, 그래,
지역이 그의 말을 받았다. 자네는 늘 그렇게 사고로 위장했지. 안 그런가? 지역의 목소리가 심해처럼 낮아졌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그가 이 자리에서 박성태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준비한 지옥에서 가져온 칼날이었다. 이사님들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이내 박성태의 수족인 김 이사와 어젯밤 체포된 방화범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한 실장이 확보한 자백이었다. 김 이사, 방화범, 부회장님이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불을 지르는 건 이건 한 실장의 변조된 목소리. 박 부회장은 이미 이런 사고 처리에 이력이 있지 않나? 7년 전처럼. 김 이사, 7년 전. 설마 강지우. 그 이름이 언급되자 회의실의 시간은 물론 강지혁의 숨마저 멎는 듯했다. 김 이사, 그때도 제가 뒤처리를 했습니다. 박 부회장님이 그때 재무팀 인턴 놈이 자기 비자금 장부를 눈치챘다고 그냥 조용히 덮으라고 그래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위장해서 처리했습니다. 그게 회장님 동생인 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 부회장님이 시킨 일입니다. 제발 목숨만. 녹음이 끝났다. 회의실에는 완전한 침묵,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렸다. 박성태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거품만 흘러나왔다. 아, 모든 이사들이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박성태를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서 있는 강지혁을 바라보았다. 강지혁은 천천히 박성태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성태의 넥타이를 잡아챘다. 얼음 요새는 간데없었다. 그곳에는 동생을 잃은 형이 지독한 슬픔과 살에 어린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네가 감히 내 동생을. 지역의 주먹이 날아가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였다. 한 실장이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그들을 이곳으로 불렀던 것이다. 박성태 씨, 횡령, 배임, 증거, 인멸, 방화교사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성태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발악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강지혁의 불타는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강지혁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박성태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7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무게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이 이 한순간의 복수로도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그의 조카 유민이를 위한 그리고 그의 동생 지우를 위한 뒤늦은 정의의 시작.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박성태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한편의 잔혹극 같은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강지혁에게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는 동생의 복수를 끝마친 서늘하고도 공허한 눈빛의 한 남자였다. 지혁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눈, 기회주의적인 눈, 그리고 경멸을 감추지 못하는 눈. 오늘 이사회는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고 다시금 차가운 강철의 온도를 되찾았다. 임페리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겁니다. 그는 박성태의 자리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정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가 자리에 앉아 비로소 회의실의 중력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박성태 부회장 및 그 하수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검찰에 모두 일임합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그 어떤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 즉시 특별감사팀을 꾸리시오. 박성태가 손댄 모든 프로젝트, 모든 결제, 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어 뿌리 뽑지 못한 썩은 동아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모조리 잘라낼 겁니다. 이사들 중 몇몇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지역은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남부 재개발 프로젝트 조감도를 바라보았다. 수천억 원의 탐욕이 만들어낸 차가운 유리성이었다. 이 프로젝트, 남부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합니다. 뭡니까, 회장님, 백지화라니요. 박성태 라인의 한 이사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였다. 지역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이해 있습니까, 김 이사?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오염되었습니다. 3천억 원이 넘는 횡령 자금으로 세워질 빌딩에 임페리움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내 동생과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의 피 위에 세워질 뻔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손실은 어떡합니까? 손실은 내가 감수합니다. 아니, 그룹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당연한 비용입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로 임페리움 그룹은 모든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박성태의 뒤를 따라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실에는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임페리움 타워는 그날 이후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박성태의 구속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많은 계약이 보류되었다. 하지만 강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밤낮으로 위기를 지휘했다. 얼음 요새 시절보다 더 냉철하게, 그러나 전과 달리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수십 명의 임원과 직원들이 박성태의 공범으로 솎아져 나갔다. 그 빈자리는 능력 있지만 줄을 서지 못했던 강직한 실무자들이 채워나갔다. 강지혁은 과거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소한 복지 정책과 윤리 강령을 직접 챙겼다. 그룹은 고통스러운 수술을 겪고 있었지만 서서히 골마 터졌던 환부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지역은 가장 먼저 더 쉐를 찾았다. 이수진은 뉴스를 통해 박성태의 구속과 행복식당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접한 상태였다. 그녀는 강지혁을 보자마자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직감했다. 끝난 건가요? 지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차마 잠든 유민이를 바라보지 못했다. 박성태는 구속됐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방화교사.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장 무거운 진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7년 전 내 동생 지우의 뺑소니 사고 역시 그가 교사한 살인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언니 서연이 지우 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생생하게 기억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살인. 그럼 우리 언니는 평생.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우 씨의 죽음 이후 언니의 삶은 빛을 잃어버렸다. 미안합니다. 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졌더라면, 당신 언니가, 서연 씨가 그렇게 홀로 고통받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민이도 그의 사과에
수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경계와 분노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 이 남자 역시 피해자였다.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그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가둬버린, 그리고 뒤늦게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 사람. 지혁 씨 탓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 언니도. 하늘에서 이제 알았겠죠. 지우 씨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는 죽은 이들 지우와 서연이 남긴,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 유민과 이어준 복잡하고도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가해자의 형과 피해자의 동생이 아니었다. 유민이의 유일한 보호자들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유민이와 수진을 데려왔다. 법적으로 유민이의 유일한 친족은 삼촌인 강지혁과 이모인 이수진뿐이었다. 그들은 유민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다. 강지혁은 유민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법적 절차를 매일이, 그리고 이수진은 유민이의 이모이자 이제는 보호자로서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만 가득했던 펜트하우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유민이의 작은 공룡 피규어들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 여기저기에 놓였고, 거실에는 아이의 키만 한 칠판이 생겼다. 유민이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화재의 충격에서 벗어났고, 자신에게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삼촌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남부 재개발 구역이었던 황량한 땅에는 거대한 유리 빌딩 대신 푸른 잔디가 깔린 공원이 들어섰다. 강지혁은 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대신 임페리움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그 지역 전체를 커뮤니티 재생지구로 탈바꿈시켰다. 낡은 건물들은 철거되는 대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리모델링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행복식당이 있었다. 예전의 허름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따뜻한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2층짜리 건물로 재탄생했다. 식당의 주인은 여전히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팔았다. 일요일 저녁, 임페리움 타워 70층 펜트하우스의 주방.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된 적 없던 최고급 인덕션 앞에서 강지혁이 값비싼 슈트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볶음밥 재료들이 어설프게 놓여 있었다. 아니지, 삼촌, 당근 먼저 넣으면 안 된다고 했지. 계란 스크램블 먼저. 7살이 된 유민이가 작은 요리사 모자를 쓰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호통을 쳤다. 유민이는 이제 완벽하게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알았다, 알았어. 셰프님, 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계란을 풀었다. 그는 회사에서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냉철한 CEO였지만 이곳에서는 조카에게 볶음밥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며 구박받는 서툰 삼촌일 뿐이었다. 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었다. 이제 밥 넣고 간장은 가장자리에. 유민이의 지시에 따라 지혁이 서툴게 간장을 부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간장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지혁은 순간 동작을 멈췄다. 20년 전 동생 지우가 그의 방 앞에서 쭈뼛거리며 내밀었던 바로 그 냄새였다. 이수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자, 마무리는 이모가 할까? 아니, 내가 할 거야. 지혁이 고집을 부리며 주걱을 잡았다. 그는 밥과 재료들을 서툴지만 힘차게 볶기 시작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세 사람 앞에 세 그릇의 볶음밥이 놓였다. 지혁이 만든 볶음밥은 계란은 조금 탔고 밥은 살짝 질었지만 그럴듯해 보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숟가락을 들었다. 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이 만든 볶음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완벽하게 계산된 레시피는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을 씻어내는 맛이었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맛이었다. 어때? 삼촌. 맛있어? 유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입안의 밥을 천천히 삼켰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얼음 요새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 비로소 행복 식당의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다.